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정부가 대출 한도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시기를 7월에서 9월로 두 달 늦추기로 했습니다. 어떤 배경 때문입니까? 첫 번째 배경은 지금 정부가 얘기하기를요. 일단 자영업자 종합 대책이 지금 마련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취약차질을 고려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자영업자 종합 대책이 다음 달 초에 이제 내놓겠다라고 정부가 이제 밝힌 상태고요. 네. 뭐 시장에서는 지금 어떤 대책이 내놓을지 가장 궁금해하고 있는데 이 취약계층이 되게 많거든요. 소상공인분들이 코로나19 거치면서 지금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은 상태로 가다 보니까 이제 종합 대책을 내놓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 지금 본다 그러면 스트레스 DSR 2단계가 된다 그러면 이 금융권 같은 경우 주담대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러실 거예요. 아니 주담대인데 소상공인들과 무슨 관계냐 그러실 텐데 예. 소상공인분들 사실상 이제 신용대출 다 받고 나서 이제 대출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제 자기 집을 담보 잡아서 사실 사업 작업을 많이 쓰셨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사실상 스트레스 DSR이 2단계로 진행이 된다? 7월 달부터 진행이 되고 거기에 만약에 소상공인 대책이 나온다 그러면 사실 소상공인 대책이 실효성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추가적인 대출이 만약에 해준다 그래도 스트레스 DSR이 걸려갖고 주담대 쪽에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더 이상 제가 봤을 땐 대출이 나오진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는 사실상 실효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정부가 지금 9월로 시행 시기를 연기하지 않았을까 보고요. 적용 대상 본다 그러면 은행권 같은 경우가 이제는 주담대와 이제 신용대출 이제 포함이 되는 거고 원래는 1단계는 주담대만 됐었습니다. 1금융권이 2금융권은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이번에 이제 새롭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스트레스 금리가 이제는 전체 100%에서 50% 적용이 되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런 어떤 고려 측면이 아마 정부가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아마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아마 그 대안대출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추가 대출 통해서 아마 시장에서 자금을 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 2단계가 만약에 들어온다 그러면 사실 앞뒤가 안 맞게 되죠. 그래서 아마 9월 달로 미루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PF 사업성 평가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PF 시장에 대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해서 이제는 연착 유혹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대출을 또 옥죄게 된다, 규제한다 그러면 또 PF 쪽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한 2달간 지켜보겠다라는 게 아마 정부의 이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배경 두 가지를 통해서 지금 이번에 스트레스 DSR 시행 시기를 2단계 시행 시기를 9월로 2달 연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물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취약 차주에 대한 우려가 있긴 하지만 지금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가 2%대로 내려오기도 했고 9월에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이 되면 그 전에 대출 받아야겠다 하면서 대출 막 몰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내가 대출 받을 거 있으면 빨리 받아야 되겠다. 평론가님께서도 네, 직접. 왜 그러냐면 사실 하반기에는요. 원래부터 은행권에서 대출이 안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상반기에 대출 많이 풀고요. 그다음에 왜냐면 대출 총량이 있거든요. 항상 은행들은. 예. 상반기에 이제 많이 풀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반기에 와서는 대출이 이제 많이 나갔으니까 조절을 하는 조절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항상 갈수록 이제 대출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도 있죠. 그다음에 일단은 또 지금 상황을 본다 그러면 대출 받으실 분들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되기 전에 받는 게 더 좋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대출이 좀 늘어날 가능성은 굉장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는데 일단 지금 은행연합회 자료에 따르면은 시중은행에서 1금융권에서 주담대 하단 금리가 2.94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2% 금리까지 내려왔거든요. 이게 3년 3개월 만에 2% 금리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또 수요를 자극할 수 있어요. 2%면 사실 내가 지금 고금리 받았던 주담대를 갈아탈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신규 대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출 총량이 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 주담대 시중 5대 은행에 그 주담대 잔액을 봤더니 한 546조 원. 올해만 16조 원이 증가가 됐고요. 이게 이달 들어와서 지금까지 20일까지 본다 그러면 4조 원 정도 되고 아마 예상하기로는 5조 원 정도 순증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주담대의 대출량이 다시 이렇게 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세 지금 계속적으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55주 계속 오르고 있죠. 그렇게 되면 갭 투자가 또 성행하게 되고 그러면 또 대출 받아서 갭 투자하신 분들이 또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수요가 계속적으로 부동산 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비판이 나오는 거죠. 예. 부동산 지금 떠받치는 거냐 이런 얘기가 계속 지금 나오고 있고 해서 제가 봤을 때는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두 달 사이에 좀 일어날 가능성은 굉장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말씀하신 막차 수요도 그렇고 부동산 시장에서의 변수도 그렇고 대대적으로 예고가 됐던 DSR 2단계 시행이 시행 한 주를 앞두고 미뤄졌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 일관성에 관한 비판도 잇따르고 있는데 네. 일정 연기가 9월에 시행될 DSR 2단계 효과에 영향을 주진 않을까 우려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예. 너무 촉박한 시간에 미뤘다 이런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딱 일주일 남기고 미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정책의 일관성을 좀 훼손할 가능성은 굉장히 있고, 그다음에 이제는 항상 시장에서 바라보는 거는 이제 불확실성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일주일 남겨놓고 갑자기 두 달 연기한다 하니 지금 시중은행에선 다 준비해 놓은 상태거든요. 지금 저도 많은 부분에서 이제 준비한 상태고 시장에선 다 이제는 2단계에 맞춰서 준비를 해놨는데 이게 갑자기 두 달 연기되다 보니 좀 당황스러운 기색은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책에 대한 일관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자꾸 정책을 바꾸면 사실상 시장의 참여자들은 정부가 뭐 하겠다 그러면 아유, 이거 또 미루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의심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책을 믿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좀 뼈아프다. 그래서 모릅니다. 정말로 우리가 모르는 또 어떤 이슈가 있어서 갑자기 두 달 연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시장에 이런 것처럼 불안해하는 모습들이 짙은단 말이에요. 뭐가 때문에 왜 갑자기 두 달 미루지? 이렇게 불안해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가 좀 뼈아프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고, 항상 시장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던 이유, 정책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한 어떤 실패를 반복하지 않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내뱉은 말에 대해서는 뭐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이 시장의 참여자들에게 안도감을 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이게 뭐 소수가 정한 약속도 아니고 네. 정부가 추진하던 거다 보니까 맞습니다. 아무래도 좀 당황스럽기는 네.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엔비디아 소식 이어가 볼게요. 최근 한 달 동안은 이 소식을 전한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엔비디아 주가가 3거래일째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뉴스예요. 왜 이렇게 하락을 했을까요? 차익 실험 매물이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는데 실제 이제 엔비디아 주가 추이를 본다 그러면 뭐 드라마틱하게 이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예. 제 주위에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어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제도 밥 먹으러 갔는데 네. 뒤에 분들이 야, 너 엔비디아 주가 있니? 주식인데 이런 말씀하실 정도로 지금 시장에서는 엔비디아에 대한 주가가 네. 굉장히 이슈인데 뭐 주가 추이 보시면 드라마틱하게 우상향되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예. 예, 엄청나게 지금 계속 오르고 있고요. 6월 18일이 이제 고점이었는데 이때 135달러 정도 됐었어요. 그때 이제 고점 찍고 이제는 차익 실험 매물 나오면서 3거래일 연속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금 보면 이제 118달러 정도 선에 되는데 이게 전일 대비해서 이제 6% 정도 이제 빠진 거고요. 그리고 아까 고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때 6월 18일이 고점 대비 지금 연속 3거래일 빠졌는데 이게 빠진 추이를 보면 한 12.8%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빠진 거죠. 사실 그 3거래일 동안 뭐 어제 뭐 전 거래일 돼봐도 6% 빠졌으니까. 그래서 갑작스럽게 빠졌던 이유를 본다 그러면 역시나 이제 차익 실험 매물 때문에 쏟아져 나오면서 주가가 네. 이제 빠지기 시작했는데 그 차익 실험 매물이 왜 나오냐 이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AI에 대한 어떤 거품론 이런 것도 있고요. 그동안 이제는 계속 드라마틱하게 우상향했기 때문에 이제는 차익 실험을 해도 돼라는 이제 심리적 위안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매물이 좀 많이 나온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 이제 차익 실험 매물 본다 그러면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2022년 이후에요. 엔비디아 주가가 7.5배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7.5배. 제가 2022년도에 주가 갖고 있다가 예. 예. 지금 7.5배 올랐단 말이에요. 이쯤은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왜냐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계속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차익 실험 매물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 물론 성장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지만 아무래도 이제는 투자자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이때는 이런 심리도 영향을 줄 것이다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엔비디아에 대한 주가 때문에 뭐 기술주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관련된 주가들이 변동성이 좀 커진 시장으로 갔었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오를 만큼 올랐다 이제 이렇게들 보시는 게 맞는 건지. 근데 참 엔비디아가요 다 그랬어요. 오를 만큼 올랐어 했는데 또 오르고요. 오를 만큼 올랐어 해서 또 올랐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게 엔비디아가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 정말로 천정 위에 하늘이 있을 수도 있고요. 하늘 위에 우주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엔비디아가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쉽사리 예측은 못하지만 예. 하지만 우리의 상상을 그러니까 생각을 깨고 계속 올랐던 게 엔비디아 주가다 보니까 사실상 좀 어느 정도 차익 실험 매물은 계속 나올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국내 증시에는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여파를 미칠까요? 지금 사실상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같은 게 오히려 지금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점을 봤을 때 뭐 커플링 현상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은 뭐 엔비디아의 주가에 의해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AI 반도체 때문에 엔비디아가 오르면 커플링 현상으로서 같이 오르는 추세는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오늘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약간 보합권에 좀 머물러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자체만의 삼성전자만의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호재성, 뭐 어떤 공시라든지 아니면 기술에 대한 투자, 뭐 이번에도 사실상 삼성전자가 이번에 TV에 대해서 지금 발표를 했는데 예.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환호하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예요. 프랑스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 여기서 판매하고 있는 버킨백. 네. 엄청 비싸잖아요. 네. 심지어 사기도 힘들어요. 네. 그런데 샀는데 바로 되팔면 2배 가격을 얻을 수 있다는 네. 거예요. 웬만한 투자보다 나은 것 같은데 이거 왜 이렇게 재판매 가격이 더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웬만한 투자보다 더 좋다고 네. 하셨잖아요. 근데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 수가 없어요. 예. 내가 사고 싶어도 아마 버킨백에 대해서 이제는 그림 화면 나오고 있죠. 예. 저 이제 백인데 많은 분들이 이제는 스타일 당신들은 그러니까 보기만 해도 황홀감을 느낀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왜 황홀감을 느끼냐 본다 그러면 사실 이게 지금 보시면 가방 하나인데 이게 1,500만 원짜리입니다. 매장에서. 1,500만 원인데도 못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못 구하죠. 네. 일단 팔지를 않으니까 잘. 그다음에 1,500만에 저걸 산 다음에 리셀러 업체에다가 되팔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는 2배 정도 뛰어요. 3,100만 원에 사실상 이걸 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뭐 이거 어디서 못 구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 버킨백 같은 경우가 보시면 나오죠. 매장가에 $10,000에서 이제 리셀러 하면은 23,000달러까지 올라가고 그다음에 또 SNS 팝업까지 가면 32,000달러까지 올라가는데 그런데도 팔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팔리죠. 네. 근데 왜 팔리냐는 본다 그러면 사실 이제는 이 에르메스의 특징이기도 한데 내가 색깔을 못 고릅니다. 살 때. 아, 그래요? 네, 색깔을 내가 고를 수가 없어요. 이제 주는 대로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지 않는 색깔인 거예요. 예. 그러면 사실상 어쩔 수 없이 사야 되거든요. 그런데 리셀러 업체라든지 SNS 사게 되면 내가 고르고 살 수 있거든요. 아, 네, 색깔을 내가 마음에 드는 원하는 색깔을. 색을 사려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상 리셀 파는 데서 많이 또 구입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SNS상에서 또 구입도 하시거든요. 이러한 특징들이 좀 가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보면은 저희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배불런 현상이다. 그러니까 배불런 예, 현상. 배불런 현상은 뭐냐 그러면 일단은 이런 겁니다. 사회적 지위. 이게 배불런이라는 철학자가 경제학자가 유한계급론이라는 책을 쓰면서 만든 용어인데 일단 이런 거예요. 나의 사회적 지위가 다른 곳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드는 가방이라든지 내가 걸치는 옷이라든지 내가 타고 나 다니는 이 차. 정도 능력 있어. 그렇죠. 사회적 지위를 그래서 보여주는 거죠. 옛날에 귀족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귀족인데요. 지금은 귀족이 없었잖아요. 예, 내가 들고 다니는 가방이 나의 신분을 대표한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심리가 사실상 이 명품 통한 시장에 거네요. 존재를 해요. 그래서 사실상 가격이 높으면 수요가 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거든요. 가격이 높아질수록 수요가 증가되는 이런 게 이제 배불런 현상을 얘기하는데 대표적인 에르메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러한 비이성적인 어떤 소비가 일어나는 게 바로 이쪽 이 명품 시장이고 이런 것들이 더더욱더 아마 더 심화될 것이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금 이런 문제가 좀 논란이 되고 있죠. 예. 안 그래도 소비자들이 이 판매 방식이 끼어 팔기에 해당한다면서 소송을 제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끼어 팔기냐라는 말이 나오냐면 끼어 팔기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 물건을 팠을 때 네. 같은 물건 다른 물건을 사게끔 하는 게 끼어 네. 팔기잖아요. 예, 예. 근데 왜 에르메스 버킨백이 왜 끼어 팔기냐? 판매 실적이 쌓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판매 실적이 없으면 사지를 못합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에르메스의 다른 제품까지도 미리 사서 실적을 쌓아놔야지만 저 버킨백을 내가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략들이 이런 마케팅 방법들이 끼어 팔기 아니겠느냐, 불공정 거래다라고 해서 미국 안에서는요 이거 가지고 이제 소송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사실 이러한 어떤 명품 시장에 대한 둘러싼 그렇죠. 어느 한 곳에서는 지금 돈 없다고 그러지만은 네. 또 어느 분야에서는 이렇게 돈이 너무 넘치는 시장이 극과극이 정말. 예, 양극화가 너무 벌어지고 있죠. 미국에서는 지금 이게 지금 이슈거든요. 아마 우리나라에도 재현될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일기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